끝없는 월요일은 사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닙니다. 제가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벌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경제적 자유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좀 더 근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정확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돈을 투자를 하는 방식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제가 경험한 바를 기초로 써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비를 절제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것만 지출을 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명품 관련돼서는 사실 뭐 많은 생각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도 해봤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거는 물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원하는 거는 사실 정말로 그거를 제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구매하고 나서 제가 정말 잘 판단한 것일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원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가방과 1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것이 명품을 소비하는 심리일 거잖아요. 물론 명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명품 하나도 못 사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명품으로 살 필요는 없죠. 명품을 사는 우리의 심리는 남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만족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자기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명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쓸 돈은 써야죠. 근데 이게 남들이 너는 연봉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거 안 입어? 이런 거 안 써? 이런 차 안 타? 사실 그거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굳이 제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저한테 아주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 상품, 제품들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사실 자동차는 필요한 거죠. 하지만 비싼 외국산 고급차는 원하는 거가 되겠죠. 제가 필요한 것은 이동수단인 거고 명확히 따지면 비싼 외제차는 제가 원하는 거겠죠. 우리가 니드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가의 차량들 이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남들한테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싶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매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차량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차량을 구입하겠죠. 원트는 제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는 보통 생각이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비싼 차를 사놓고 1, 2년 후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는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사실 수리를 하러 갈 때마다 물론 이제 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않지만 그렇지만 외제차를 수리를 하러 갈 때마다 매우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은 아무데나 가서 수리를 해도 거의 정차가에 가까운 수준의 수리를 하지만 외제차 같은 경우는 그 차가 굳이 고급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차가 아니라면은 수리를 하러 갈 때마다 가는 가게마다 가격이 틀리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죠. 매번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차를 수리하러 갈 때 어디가 저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않을까? 인터넷에 찾아보고 블로그에 알아보고 어디가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를 해줄 수 있냐 찾아보고 그거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다 저는 매우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아니 5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300만 원 내야지 고쳐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제가 왜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언젠간 제가 원했던 몇 년 전에 제 차의 구입을 가지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사실 그 제가 같이 일하던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하던 그 주니어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던 부분들인데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데 사고 싶어 하는 걸 사기 위해서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에 보통 저는 주니어들을 말립니다. 그런 구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돈이 없으면 사지 말아라.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싶어하는 뭔가를 위해서 그게 명품이 됐든 아니면은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더 비싼 뭔가를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살려면 살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걸 살려고 뭐 대출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할부로 사는 게 사실 똑같은 결과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사는 거와 심지어 할부가 금리가 더 높겠죠. 할부 금리가 더 높을 텐데 지금 나는 오늘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 차가 얼마인데? 몇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 살 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할부 금융이라는 서비스가 붙어 있으니까 할부로 사면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네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주택이든 무엇이든 간에 담보를 맡겨놓고 그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 차를 일시불로 살려면 살래? 대부분 안 살 거란 말이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오히려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자동차는 무수익 자산이 아니라 사실 비용이죠. 자동차는 자산이라고 보긴 힘들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물론 이제 그게 수집품이 돼서 나중에 몇십 년 후까지 들고 있다가 비싼 가격에 팔지 않는 이상 제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뭐 5년, 8년, 3년 이후에 팔 때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면은 그 감가상각 비용만큼 매년 비용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팔아서 나중에 현금화 시키지 않을 거라면은 사실 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 불필요하다고 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많은 고민을 해본다면은 아마 원하는 많은 것들 중에 꽤 상당 부분은 결국에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는 당연히 해야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사실은 크게 원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면은 어떤 지출은 하지 않았어도 되는 지출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꾸준하게 수익이 벌릴 수 있는 자산을 몇 가지 확보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찾지 못하겠으면 정기예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기예금 지금 뭐 6개월 이상 예금하면 4%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명확한 투자 대상, 제가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한 위험을 파악하고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한 투자 대상을 찾기 전까지 굳이 억지로 어딘가에 빨리 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은행 예금부터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 그리고 은행 예금보다는 물론 덜 안전하겠죠. 모든 수익률은 위험에 대비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은행 예금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P2P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상품들은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 법인으로 투자하느냐 전문 투자로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금액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긴 하지만 수익률은 꽤 좋습니다. 수익률은 꽤 안전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품들도 8% 9% 정도 나오는 상품들이 보여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7%짜리 상품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과연 더 안전한가? 예금보다는 얼마나 더 위험하고 아까 얘기했던 P2P 상품보다 얼마나 더 안전한가? 뭐 기준점을 잡아놓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5%가 넘어가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기준이면은 5%에서 8% 정도 사이에 적절한 위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험을 지게 되는 상품들,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찾아내셔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상품들을 위주로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돌리면서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위험한 자산들 아니면 사업 기회들 살다 보면은 사업이 사실 수익성이 가장 높을 수 있으니까요. 뭐 주식에 대한 투자든 사업 기회든 여러 가지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전 재산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산의 일부 제가 손해를 봐도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금액 안에서 플러스 아까 생기는 연 수입 정도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산이 적더라도 자산에서의 수익률을 높여놨다면은 적은 자산으로도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산이 많더라도 수익률이 적으면 자산이 더 많아야 은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도 사업 수익이 있는 게 유리해요. 사업 수익은 사실 자산에서의 수익률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 안정적인 금융 상품만 가지고 은퇴를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겠죠.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2007년입니다. 당시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 식당을 하다가 식당 장사는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했었죠. 직원들 월급 드리려고. 처음에는 사실 커피숍을 하나 차리고 싶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있는 금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수명이 아주 길진 않습니다. 그분들 보통 60대 정년 퇴임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보통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게 되면 보통 요식업 관련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 요식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번 경험해 보자고 생각해서 2007년도에 식당을 조그맣게 하나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물론 그때 이제 노하우가 없으니까 당시 신사역에 있던 식당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의 이제 첫 번째 프랜차이즈로 이제 2호점을 열었었습니다. 2007년 3월에 오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이제 오픈하면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한 2달, 3달 정도는 장사가 매우 잘 됐었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사가 좀 안 되기 시작하니까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딜리버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의 그 물리적인 제약에 대한 한계를 좀 깨달았고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이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받을 수 있는 손님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아주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름이 오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고 그래서 다시 당시 JP모건으로 다시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월급의 일부로 손실이 날 때 메꾸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업을 제가 2010년에 정리하였는데 2010년까지 생각해 보면은 거의 번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번 돈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 크게 손해를 보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제 신경은 계속 쓰였고 계속 저의 노동은 계속 투입이 됐었죠. 그 다음 사업은 화장품 수입은 제가 홍콩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마스크팩을 수입해서 홍콩에 있는 그 뷰티 리테일러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을 해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업으로 했었고요. 되게 많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려고 해왔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 한도 안에서 해보고 싶었던 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월세를 받는 거는 채권 투자하고 비슷하죠. 제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계속 수익으로 받는 게 되는 거고 뭐 세입자를 유지하는 한 사실 큰 리스크는 지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그 장소에서 직접 임대를 주지 않고 제가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비즈니스 리스크를 다 제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지는 거겠지만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이익이 난다면은 월세보다는 더 큰 이익이 날 것이고 손해가 난다면은 월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나이 젊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직장 경력이 얼마 안 된 친구들 그리고 저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 하고 얘기하면서 저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경지에 오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막연하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좀 넉넉한 사람들과 아주 큰 부자들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재벌 2세 3세 아니면은 정말 큰 부자가 된 어떻게 보면 그분들 물론 능력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되셨겠지만 운도 많이 따랐어야 되는 그런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현실 저거 노력만 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저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올 정도의 부자가 아니지만 충분히 넉넉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달성하기 힘든 다다를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노력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던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줬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모아보니까 참 모아놓으니까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책으로 쓰고 싶었고 또 책을 쓰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들이 셋인데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인데 특히 중학생,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 그 내용을 책을 정리하면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이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물론 이게 반드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거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물론 이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던져주고 싶어서 사실 책을 정리하면서도 그 내용의 많은 내용들을 아이들과 공유했었고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읽을만 할 정도의 초등학생이 읽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의 책은 아니긴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20대, 30대, 40대들 그리고 이제 뭐 은퇴를 곧 앞둔 분들이 꼭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내용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책에는 읽어보면 꼭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제가 가져왔던 생각이나 제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해줬던 얘기들 나름 잘 정리해 왔는데요. 혹시 끝없는 월요일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하단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그러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